어차피 이기적인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기부 좀 하고 말지.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거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전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겠어. 패자는 묻히고 마는 거야. 터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거기서 뭐 물고문이나 뭐 전기고문 같은 거 하나?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도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배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 보셨나요? 요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권성징악으로 사이다로 결말이 나는 드라마가 없어요. 드라마가 흥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감이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실제 사회가 그렇지가 않거든. 권성징악이 실행이 되지 않는 사회거든. 나 혼자 착하고 정의로워봤자 남는 거 하나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이 배려라는 책은 왜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을까요? 나만 챙겨야 살아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배려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려는 왜 하는 걸까요? 배려를 안 하면 다 뒤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놀면 되지 않나? 상대를 배려해야 나도 배려받는다. 나는 상대 배려했는데 상대는 나한테 갑질만 하면 어떡해? 착하고 매너 있는 척 하려고? 이 이기적인 인간상의 대표인 주인공 위가 배려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성장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나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기 굉장히 편한 책입니다. 배려가 갖는 의미,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 배려를 하는 방법, 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열릴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층. 위는 하루 종일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눈치챈 듯 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복도에서 마주친 선배들은 위의 어깨를 툭 치며 싱긋 웃었고 후배들은 경탄과 존경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럴만도 하지. 회사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생각했다. 항상 무대 중앙에 서 있다고 느껴왔지만 이번처럼 비중이 높은 주연을 맡아본 적은 없었다. 위는 아침 회의가 끝난 직후 언지를 받았다.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그에게 손짓을 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닫고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위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겨우 34. 그럴 리가 없었다. 실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축하해, 위 차장. 실장이 실없는 장난을 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위는 자신이 최연소 차장 승진 기록을 경신했음을 깨달았다. 내내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수시로 게시판에 접속해 인사 발령 발표를 확인했다. 인사 발령은 오후 5시 정각에 발표되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위는 1분이라도 빨리 자신의 승진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4시 55분. 게시판에 접속하자 승진 인사 발령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위는 지체 없이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에 명단이 나타났다. 차장 승진 항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냈다. 정말 차장으로 승진한 것이었다. 입사 7년 만에 차장으로 승진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그 외침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다. 그는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획실 사람들은 제각각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발령부서 항목이 비어있을까? 의아해하며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먹통으로 변했다. 5시 정각. 위는 인사 발령 화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발견했다. 그러나 그 뒤에 붙은 발령 부서를 확인하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프로젝트 1팀 차장. 그는 얼이 빠진 듯 그 8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니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메시지들이 뜨기 시작했다. 다른 부서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였다. 위는 게시판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변한 것은 없었다. 프로젝트 1팀 차장. 축하 메시지들은 마치 항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어졌다. 뭘 축하한단 말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는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획실 후배들이 웃으며 위에게 다가왔다. 위는 후배들을 제치고 실장 방으로 들어갔다. 난 몰랐어. 차장으로 승진시킨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야. 나도 지금 발표 보고 이상해서 인사팀을 확인해봤는데 프로젝트 1팀 발령이 맞다는군. 자네가 낸 1팀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게 해. 실장은 정말로 내막을 모르는 것 같았다. 실장의 변명이 위로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위는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실장의 권유를 뿌리치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뒤에서 기획실 후배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핸드폰 벨이 울렸다. 전화번호를 보니 아내였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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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아니야. 위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녀의 뾰족한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나야. 내 짐 정리해서 보내줘. 그녀는 어쨌든 그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로비로 한 걸음 내디디며 대답했다. 바쁘니까 직접 와서 챙겨가. 위는 전화를 끊고 회전문을 밀어 밖으로 나섰다. 어두워진 거리, 안개비가 뿌옇게 날리고 있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모진 겨울바람이 불어올 터였다. 사람들이 내뿜는 입김은 다가오는 추위에 대한 마지막 저항 같았다. 맞은편 책상에 놓인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다. 위는 짜증이 났다. 업무도 모르는데 대신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전화를 무시하자 통화하던 직원이 달려와서 받았다. 그 직원의 눈길이 고울 리 없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위는 프로젝트 1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회사 생활은 칭찬과 박수의 연속이었다. 입사 면접 시험을 보았을 때 임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명석하고 조리 있는 답변이 수석 합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위는 자연스럽게 기획실에 배치되었다.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는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기획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허점을 잡아내어 회사가 입을지도 모를 손실 기회조차도 미리 막았다. 고공승진은 위에 이 같은 발군의 실력을 입증해 주었다. 그런 자신을 프로젝트 1팀으로 발령해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2팀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왜 하필이면 캐캐묵은 1팀이란 말인가? 회의실에서 너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위는 시선을 돌려 웃음소리의 주인을 찾아냈다. 그래, 맞다. 저 인간, 공자왈이 인사에 관여한 게 틀림없어. 그동안 나한테 당한 걸 복수하려고. 프로젝트 1팀장은 손님과 이야기하면서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한참 동안 웃고 있었다. 공자왈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주특기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가 보기에 그 웃음은 무능력을 감추려는 가면에 불과했다. 자기 밑으로 불러들여서 못살게 굴겠다 이거지? 그렇게는 안 될걸? 위는 공자왈의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쥐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공자왈이 제 아무리 뻔뻔하다지만
기획실 과장을 자기 밑으로 달라고 요구했을 리는 없다. 실적에 먹고 사는 현업부서에서 평소 껄끄러운 관계인 기획실 출신을 영입해 득이 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자왈이 인사에 개입해 자신을 1팀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때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말이 있었다. 세상은 원래부터 불공평한 거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찬밥 신세고 능력도 없으면서 눈치만 보는 약삭빠른 인간이 성공하는 거지. 실제로 지난 7년간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니 얼추 맞아떨어졌다. 유능한 선배들은 조직에서 버티지 못하고 짐을 꾸렸다. 항상 살아남은 쪽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숱하게 들은 푸념을 이제 위 자신이 하고 있었다. 동료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공박하던 사람이 바로 위였다. 그런데 이제 그가 똑같은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강하게 저었다. 혼란스럽기만 했다.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린 강아지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위는 불을 켰다.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는 안방문을 열어 젖혔다. 형광등을 켜자 반쪽짜리 방 안이 드러났다. 다시 거실로 뛰어나왔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그는 버티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전등을 껐다. 더 이상 거실을 둘러보는 것이 두려웠다. 위 차장님, 혹시 11층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 그런데 11층이라고? 네, 아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안 계신다고 했더니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던데요. 11층에서 왜? 11층은 서버실 아닌가? 아니요, 그 옆 고문실에서요. 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괜찮아, 얘기해봐. 난 고문실이 있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인데 거기서 뭐 물고문이나 뭐 전기고문 같은 거 하나? 위는 짐짓 여유를 부리며 농담을 걸어보았다. 현업부서에서는 그분을 인도자라고 불러요. 그분 옛날에는 전무였대요. 그런데 그 양반 만나고 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진대요. 그러다가 대부분은 얼마 못 버티고 자진퇴사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회사 밖으로 인도한다고 해서요. 그래? 그럼 뭐 꼭 만나봐야겠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커다란 바위가 내려앉는 듯했다. 이거구나.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구나. 다시 전화벨이 울리더니 누군가가 말했다. 위 차장님, 11층에서 오시라는데요. 사람에 대한 작은 예의. 비상계단은 어두웠다. 위는 난간을 잡고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1층에 있는 인도자라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기획실에 근무하면서 모든 임원을 만나보았지만 유독 고문 한 사람만은 얼굴도 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문이라는 사람은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특별히 만날 이유도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고문이라는 존재는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계단이 끝났다. 비상구 문을 열어젖히자 왼편으로 서버실이 보였다. 서버실 이외에 다른 방은 없었다. 그런데 11층 복도가 다른 층에 비해 짧아 보였다.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다. 그는 성큼 다가가 문을 열었다. 전혀 낯선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은 유리천정을 씌운 작은 정원이었다. 잘 다듬어진 분재들이 바닥에 깔린 인조잔디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벤치가 보였다. 위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벤치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딱 두 가지야. 그게 뭔지 알아? 첫 번째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거고, 두 번째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 혼자밖에 없잖아. 2달 전 아내는 가방을 꾸리면서 말했다. 담담한 어조였다. 놀랍게도 딸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아이가 울면서 자신에게 매달릴 줄 알았던 것이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둘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좋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 입장도 헤아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네 생각만 하냐? 우리는 바보라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세상 일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두부 자르듯 되면 얼마나 좋겠어. 어쩜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냐? 너 같은 냉혈 동물은 처음 봤다. 동기 모임에 나갔을 때 입사 동기가 그렇게 몰아붙였다. 아무도 위를 편드는 사람은 없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그는 일어서서 철제 난간으로 다가갔다. 교차로를 빼곡히 메우고 있는 차량 행렬이 내려다 보였다. 신호가 바뀌자 직진 차선의 자동차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 자외선 신호를 받았던 차들이 보행 신호에 걸리면서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것이다.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질 급한 몇몇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고함을 질렀다. 모퉁이 앞에서 택시가 서더니 승객이 내렸다. 승객이 거스름돈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택시는 신호가 다 바뀌도록 그 자리를 떠날 기미가 없었다. 따라오던 버스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사거리는 이내 아수라장이 되었다. 위는 난간에 두 팔꿈치를 올린 채 그 광경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저걸 보면서 자네는 뭘 느끼나? 위는 흠칫 놀라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어느새 다가와 있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저 미소, 저런 표정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불현듯 들었다. 위는 꾸벅 인사를 했다. 그래, 반갑네. 자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 아, 네. 위는 할 말이 없었다. 노인의 의도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자네는 저 소란을 보면서 뭘 느끼나? 신호체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통경찰이라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저러니까 항상 막히는 거 아닙니까? 신호 잘못이라고? 신호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아니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교통량에 맞춰서 신호를 줘야죠. 글쎄,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고개를 들이민 사람들이 더 큰 문제 같은데. 자기만 가겠다고 저러니까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잖아. 저 택시 승객 좀 봐. 뒤따라오는 차들이 난리인데 그런 건 자기가 알 바 아니라는 거지. 모퉁이를 돌아서 조금만 가다가 내려도 될 텐데 기어이 저기서 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 저 사람들도 자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 무슨 말씀이신 건지. 간단한 얘기야. 자기가 잘못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결국에는 전체가 엉망이 되었는데도 엉뚱한 대로 화살을 돌린다는 거지. 자기 잘못 때문에 패배자가 되었는데도 그 결과에 승복할 줄 모르잖아.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해. 요즘 세상은 그런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지. 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쩐지 자신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모님, 저한테 시키실 일이라도 있습니까? 화제를 돌리고 싶었다. 사무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퉁명스러운 말이 나갔다. 인도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또 엉뚱한 질문을 했다. 자네 아스퍼거 신드롬이란 말을 들어봤나? 글쎄요.
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를 뜻하는 말이라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만 갇혀있지. 자폐와 다른 건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아스퍼거는 자폐와 달라. 자네 레인맨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 더스틴 호프만이 비상한 머리를 가진 자폐 장애인으로 나오지. 최근 학자들은 그런 범주를 자폐가 아니라 아스퍼거로 분류했다네. 물리학자 뉴턴도 괴팍한 행적을 분석해보니 아스퍼거에 가깝다는 연구가 있었지. 아스퍼거는 이기적인 성격과도 달라.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만 아스퍼거는 아예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든. 위는 그 말을 듣자 또 기분이 상했다.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모님, 혹시 제가 그 아스퍼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도자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말했다. 아, 꼭 자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잖아. 식당에서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그런 애들을 방관하고 지하철 안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교통정체 구간에서는 마구 뛰어들고 도무지 남에 대한 생각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남에게 폐를 끼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러다가 자기 성질에 겨워 분노하고 폭발하고 좌절하지. 인도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신경정신과 의사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사스퍼거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네. 소셜 아스퍼거. 다시 말해 사회적 아스퍼거라는 뜻이지. 아스퍼거는 되게 괴팍스럽기도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지 않아. 그렇지만 사스퍼거는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무자비하지. 이기적인 범주를 넘어 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어. 문제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거야. 그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스퍼거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지. 위가 반박했다. 애들이 식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철에서 떠들거나 새치기 하는 건 에티켓 문제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거 가지고 이상한 장애로 외도하는 건 심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인도자의 얼굴이 싹 바뀌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에는 안타깝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인도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실수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내 공격하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아. 공격하는 사람에겐 사소한 일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런 사소한 게 바로 생활이고 그런 게 모은 게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모여 인생의 물줄기를 이루게 된다고. 사소하게 생각한 잘못들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마침내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야. 알겠나? 목덜미에 강력한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게 인생이라고? 사소한 잘못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위는 인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인도자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위로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질책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11층으로 올라올 때의 긴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오히려 싱겁기만 했다. 그는 비상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정말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핸드폰 벨이 울렸다. 위 차장인가? 나 신규 사업본부장 최상무야. 회사 앞 커피숍으로 나와. 오랜만에 차나 한잔하지.
위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는 끊겼다. 철열 이마는 2층 창가에 앉아 물끄러미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저걸 봐. 저렇게 기회 포착을 못해서야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위가 꾸벅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는데 철열 이마가 혀를 차며 말했다. 뭐가요? 저 차 말이야. 한심하지 않나? 철열 이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파란색 자동차가 있었다. 그 차는 교차로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었다. 차창 안으로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운전자의 모습이 보였다. 신호가 바뀌는데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진퇴양난이 된 것 같았다. 그 때문에 교차로는 뒤죽박죽 차들로 엉켜 있었다. 경적 소리가 귀를 찔렀다. 저 차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어. 저 차보다 뒤에 있던 차들도 너끈하게 통과했다고. 그런데 괜히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친 거지. 세상사도 마찬가지야. 빨리 판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돼. 우유부단은 신세를 망치는 지름길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되게 온화하고 아령이 있어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철열 이마는 예외였다. 그는 완고했을 뿐만 아니라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철열은 비공채 출신들의 우상이었으며 위가 닮고 싶은 사람 1호였다. 철열이 에스프레소 한 잔을 비우더니 말문을 열었다.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궁금한 게 많지? 위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내가 자네를 발탁했어. 자네만한 적임자가 없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나는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해. 자네한테 기회를 준 거야. 차장으로 승진시켜줬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면 기획실로 복귀시켜줄게. 내가 약속하지. 어차피 자네 나이에 기획실에서 곧바로 차장 달기는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1팀이 정리될 때까지만 수고 좀 해주게.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철열이 미간을 찌푸렸다. 넓은 이마에 바치랑 같은 주름이 나타났다. 깊게 패인 주름은 전쟁의 악전고투의 끝에 살아남은 자의 훈장처럼 보였다. 간단하게 말하지.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달라는 거야. 나쁘게 보자면 스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야. 정탐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어. 웬만한 건 나도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터트려주면 되는 거지. 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1팀 문제는 저도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건 상무님 권한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굳이 제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지. 앙 사장도 자네 보고서를 보고는 동감하더군. 그래서 자네가 적임자라는 거야. 그런데 사업이란 건 말이야. 윗선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어떤 일이든 명분이 필요해. 전 직원들을 납득시킬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지.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은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야.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전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겠어? 희생도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위는 무릎을 치고 싶은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럼 그렇지. 회사가 나를 버릴 리가 있겠어. 본사에서 파견한 외국인 사장까지 보고서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위로서는 큰 성과를 낸 것이다. 마음속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흩어지면서 그 사이로 한 줄기 밝은 햇살이 비춰오는 것 같았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었다. 철열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기회를 만났으면 꽉 쥐라고. 기회는 미꾸라지 같아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거든. 그리고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쓸데없는 감정 때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모든 인류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는 걸 명심해. 패자는 묻히고 마는 거야. 철열은 프로젝트 1팀 업무를 빨리 익혀서 열심히 하라고 말한 뒤 회의가 있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차피 정리할 거라면서 뭘 열심히 하라는 건지. 위는 가벼운 걸음으로 커피 전문점을 나섰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휘파람까지 불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치. 유대리님, 저 어제 그 영화 봤거든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대리님 때문에 괜히 돈만 날렸잖아요. 아니, 그 감독 유명해지더니 너무 거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난 재밌기만 하던데. 요즘 그만큼 완성도 있는 영화가 또 어딨나? 잔혹함과 슬픔, 유머를 그 정도로 멋지게 조합해낸 수작이 없더라고. 그 여배우 표정 변하는 장면 봤지? 배우도 잘했지만 그런 장면을 만들어낸 감독은 정말 대단해. 요술공주가 영화를 혹평하자 명함 수집가가 반박에 나섰다. 아침 8시 10분, 아침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 지났지만 늦는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영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요술공주가 한 발짝 물러섰다. 전혀 재미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은 전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던데요. 잠자코 듣고 있던 공자왈이 가세했다. 자왈, 사람은 서로 입장과 처지를 바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이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은 쉽게 혹평하면서 고객들이 우리한테 클레임을 걸 때마다 억울해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는 건 비싼 것이고 남이 주는 건 공짜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요술공주가 입을 비쭉 내밀며 말했다. 또 공자왈 맹자왈 하실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공자왈은 그녀를 용서해주지 않았다. 일어나더니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모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부등과 교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100원을 제시했다고 합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싸서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거기에서 100원의 가치만을 기대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이상의 만족을 채울 수 있어야만 고객은 구입을 하죠. 어떤 고객은 더 많은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모든 고객에게 완벽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객들의 요구에 계속 근접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술공주가 기회를 노렸다는 듯 말꼬리를 잡아챘다. 그러니까 영화도 관람표 이상의 값어치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공자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줄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받을 때는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가치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0원을 넘는 가치, 그러니까 남는 부분의 가치는 고객들의 몫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요술공주가 볼멘 소리를 했다. 남들에게 많은 가치를 안겨줄수록 돌아오는 가치도 늘어납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위가 보기에는 뻔한 소리였다. 공자왈은 뻔히 아는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거나 궤변으로 탈바꿈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공자왈의 강의가 중단되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철호를 만나 모처럼 느꼈던 기쁨은 하루를 가지 못했다. 명치 끝이 살살 아픈 것이 체한 듯했다. 요술공주의 두 엄지손가락이 핸드폰 위에서 춤을 추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버튼을 누르는 속도가 빨랐다. 와, 대단하다.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되겠는데? 명함 수집가가 탄성을 질렀다. 전화로 하면 간단한데 뭘 그렇게 힘들게 문자를 보내는 거야. 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조구라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요술공주는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빨랐다.
매일 노는 것 같으면서도 일을 맡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던 것이다. 역시나 공자왈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끼어들었다. 진심을 말하는데 서툴러서 그럴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친구를 만납니다. 주객이 정도되어서 핸드폰이 진짜 친구고 친구는 그 핸드폰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자왈. 본격적인 공자왈을 시작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는 공자왈의 표정이 굳어졌다. 1팀. 모두 5층 대회의실로 모이라는 지시입니다. 중대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다들 갑시다. 철열은 이미 대회의실로 내려와 회의석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지도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을 어긴 적이 없었다. 1팀 멤버들이 어정쩡하게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자 철열이 입을 열었다. 다들 바쁠 테니까 결론부터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회사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시장 전체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파이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차 구조조정은 프로젝트 사업 부문부터 시작될 겁니다. 팀원들의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다. 잠시 얼음장 같은 침묵이 회의실을 덮었다. 철열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침묵을 깼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영진을 설득해 6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달은 준비기간으로 두죠. 유예기간 동안의 성과를 감안해 구조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목표는 올해 상반기 대비 30% 신장입니다. 그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미세하게 술렁거렸다. 직업 조문객이 물었다. 매출 기준은 예전처럼 계약액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본 계약액 체결 기준입니다. 가계약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이번에는 조그라가 물었다. 1팀과 2팀 모두 구조조정 대상인가요? 대상은 1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팀이 1팀을 흡수해 프로젝트 사업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연히 1팀 전원이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별 능력을 평가해 핵심 인력만을 추릴 겁니다. 명함 수집가가 따졌다. 왜 1팀만이 대상이죠? 2팀보다 2배 이상 매출을 올리는데 말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철열은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이 팀은 신설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도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1팀은 사업 추진 방식이나 관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구부장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부장은 지금 내 방으로 갑시다. 철열이마가 공자왈과 함께 대회의실을 나갔다. 철열이마랑 외국물이 요즘 매일 붙어 다니더니 저런 공작을 꾸미느라 그랬던 거군요. 외국물 그 인간이 이 팀장으로 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혀꼬부라진 영어만 남발하면서 뭐가 선진 경영 기법입니까? 밀실에서 작당해가지고 남의 뒤통수를 칠 생각이 나면서 조그라가 밖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직업 조문객이 소형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말했다. 30% 신장이면 딱 20억이네. 우리가 20억을 해낼 수 있을까? 요즘 상황도 안 좋은데. 명함 수집가가 대답했다.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나마 업그레이드 수요가 꽤 있으니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위는 희미하게 웃었다. 철열의 속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내가 올린 보고서에는 유예기간을 주자는 제한 같은 건 없어. 철혈의 말대로 저 양반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야. 1팀을 위기로 몰아넣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지. 그러다 보면 매출이 늘어나고 치약을 짜내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실적을 짜낸 다음에 정리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전부 자기 공적으로 돌아갈 테니까. 게다가 사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 다른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1팀이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이야. 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공자왈은 2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팀원들이 그를 따라 일제히 회의실로 들어갔다. 제가 부덕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공자왈이 일어서더니 고개까지 숙이며 사과했다. 아니에요. 부장님이 잘못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직업 조문객이 공자왈을 끌어안치며 말했다. 다른 임원분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1팀을 지지해주는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전부 제 책임입니다. 갑자기 요술공주가 까르르 웃었다. 요술공주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죄송해요. 부장님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그런데 부장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공자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내 자신을 심하게 탓하고 남을 가볍게 책망하면 원망을 멀리하게 된다. 라고요. 제가 여기 수첩에 적어 놓았거든요. 이런 것도 있네요. 군자는 스스로 재능이 없음을 금심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위는 짜증이 났다. 또 뻔한 얘기였다. 그런데 요술공주의 지적이 분위기를 묘하게 반전시켰다. 회의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졌다.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일단 도전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명함 수집가가 말했다. 그렇죠. 일단 해봅시다. 그냥 눈뜨고 당하느니 길을 쓰다가 장렬하게 산화합시다. 업그레이드 수요에다 교체 수요까지 감안하면 120억이 헛꿈은 아닙니다. 그 고객사 수요 조사를 다시 해보고 제가 세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다른 팀원이 거들고 나섰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회의 주제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책에서 어느새 매출을 폭발시키는 방안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위는 혼란스러웠다. 회사에서는 팀을 공중분해시키겠다고 하는 판인데 오히려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려 남 좋은 일만 하겠다는 저 사람들은 뭐란 말인가. 어쨌든 120억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위는 그들이 측은해 보였다.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싶었다. 자신도 한마디 거들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불쑥 치밀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맙시다. 어떻게든 해보죠 뭐. 다들 능력 있으니까. 안 되면 뭐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갈 겁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 좀 이상했다. 역시 격려도 연습이 필요한가 보다. 야, 위 차장, 너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 네가 우리 팀에 대해 안 좋은 보고서를 올렸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고. 그래서 네 무덤 직접 파보니까 속이 시원하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아! 직업 조문객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아이고 성 차장님 참으세요. 이제 위 차장님도 같은 배를 타셨는데 지난 일 얘기해봐야 뭐예요. 입사 동기분들끼리 싸우면 추해 보이잖아요. 조구라가 직업 조문객의 팔을 붙들어 앉혔다. 조문객은 불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공자왈이 회의를 정리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1팀은 앵벌이 수용소라고요. 시간도 늦었는데 우리 모두 퇴소합시다.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업무 수첩과 필기구 등을 챙기면서 명함 수집가가 말했다. 그럼 내일의 활기찬 앵벌이를 위해 퇴소하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들은 자신에게 쏟아진 극한 비난마저 웃고 떠드는 소재로 삼고 있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아! 직업 조문객의 그 몇 마디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위를 아프게 했다. 언제쯤이면 그 두꺼운 철갑옷을 벗고 나올 거야?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갑에 달린 가시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 줄 알기나 해? 왜 그렇게 사람이 뒤틀렸어? 철갑옷 벗을 때까지는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한 달 전 위가 전화를 걸었을 때 아내는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위가 듣기에도 멋진 비유였다. 살아간다는 것은 전투나 다를 바 없다. 누군가를 딛고서야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장해제하라는 아내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아내의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인도자가 뭐라고 했더라? 그는 기억 회로를 검색했다. 곧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스퍼거. 직업 조문객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사스퍼거였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위는 반추해보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전부 다 잘못한 것 같았고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그쵸?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을 하면 뭐지? 뭐가 잘못됐지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다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장해제하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납득될 리가 없죠. 나를 무장해제해버리면 사람들이 쉽게 나를 난도질할 텐데? 그럼 나는 다칠 텐데? 과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실제로 지난 7년간 그의 주변에서 라이브가 이래서 어려워요. 야! 조용히 안 해? 꼭 사람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지 못하다가 하향선을 타야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